안녕하세요, 로미쌤. 안녕하세요. 대치동 인재원 원장 손아름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어제는 실제로 영재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선발되고 있는지 과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실제로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네. 자기소개서나 영재성 시험 준비 등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소서 상당히 핫할 것 같아요. 네. 자소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라도 이제 막론하고 항상 물어보는 게 내가 왜 이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아라. 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장단점 예. 혹은 이제 고쳐야 되는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독서나 체험 활동. 그러니까 본인을 성장하게 했던, 성장 동력이 되었던, 본인을 조금 더 키웠던 그런 체험 활동이나 독서 같은 것들을 기술하게 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경쟁률이 치열해져서인지 아니면 영재교육 자체가 굉장히 인식 자체가 높아지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소서의 문항 자체도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그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는 형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서울교대 이번에 과학영재교육원 자소서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긴장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올해 너무 놀랐어요. 예.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초등 대상 영재원으로는 거의 탑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자소서를 보면서 실제 자소서, 그다음에 학부모 의견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대에 해당이 됩니다. 예. 많은 어머님들이 이 때문에 포기를 하셨어요. 질문이 무려 그 자기소개서에만 6개, 학부모 기술서는 9문항이었어요. 와우. 근데 실제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러 들어가 보니까 문항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가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전 연도까지는 500자에서 600자 정도 기술할 수 있게 했거든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예.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모든 문제가 300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고 간결하게 표현을 예. 해야 되는 거죠. 임팩트 있게. 메시지는 하나밖에 전달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 글자 수는 점점 축소가 되는 경향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 그 수많은 지원서가 올 텐데 이걸 다 읽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쓴 것보다 짧게 생각만 명확하다라면은 그렇죠. 부담은 상당히 적겠네요. 네. 그 생각들이 많지 않아서 생각들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예. 자, 2번을 보면은 이런 문항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싫은 거나 힘든 거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본 것을 설명해 보시오. 독특하죠. 예. 그다음에 4번에 장래희망 비전과 관련된 건데 30년 후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주었어요. 예. 단순히 나는 나중에라는 게 아니라 30년 후 너는 어떤 모습일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예상해서 써라. 예. 그다음에 이제 5번이 지원 분야에서 꼭 알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원에 합격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냐.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4, 5, 6번을 제외하고는 앞에 있었던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학교 생활에서 힘든 거, 그다음에 맨 처음 오늘 아침에 본 거, 이 설명하는 거는 처음 본 거라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삶에 있어서의 가치관, 철학. 이게 수과학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저는 무한대가 좋아요. 또는 저는 0이라는 숫자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융합 좋아요 이런 거 많이 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질서가 좋다. 또는 저는 파란색. 저는 그런 표현도 좋다고 생각해요.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건 넓은 바다. 그런 마음도 중요하고 뭔가 평화를 상징하는 이런 색인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 그다음에 2번은 학교와 관련해서 힘들고 싫은 거. 여기다가 어떤 솔직한 친구는 저는 선생님이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학급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아이들끼리 싸움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럴 때 솔직히 가서 말리거나 하면은 네가 왜 끼어들어 이러면서 그게 제일 싫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선생님은 또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학급의 부회장으로서 왜 아이들의 이런 거를 중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자기는 심하다는 거죠. 내적 갈등이. 근데 이 300자 안에 그런 상황과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300자 안에는. 그리고 뭐 3번 같은 경우 맨 처음 일어나서 본 걸 설명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그 예. 그 선생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똑같은 걸 보시나요? 저는 제가 일어나서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네. 예.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거울 속에 저를 볼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핸드폰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알람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핸드폰을 먼저 볼 수밖에 없고요. 일어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하고 좀 더 잘지 아니면은 지금 일어나야 할지. 근데 아침에 무엇을 핸드폰을 제외하고 내가 무엇을 보면서 생각을 처음으로 떠올렸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관찰력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자소서 문항 자체를 그냥 문항 자체로만 받아들이셔서 쓰면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뭘 물어보고 있는 거지? 뭘 파악하고 싶은 걸까? 우리 아이에게. 그래서 자소서 문항이 굉장히 좀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그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독서 활동에 가장 많이 범하시는 실수가 우리 아이는 과학으로 지원을 하니까 과학서적, 수준 높은 과학서적을 읽었을 때 굉장히 감명 깊어했다. 이렇게 써야지. 혹은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실제 그 부분이 아주 나쁘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예. 수학 분야를 지원할 때 매번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게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다 이러면은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지만 그래서 또 시리즈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기술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히려 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해리포터를 쓰고 싶다. 네, 해리포터에서 실제로 그렇게 비행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인공적인 드론이나 이런 걸 만들면은 그런 대회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 상상해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단순히 재밌다가 아니라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SF 소설들의 내용들을. 그리고 플란터스의 개를 이제 쓴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되게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수준이 낮고 이게 무슨.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이 노인과 바다를 보면서 감명을 받기란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플란더스의 개를 보면서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왜 나중에 얘들이 죽고 나서야 반성을 하는 걸까? 그 이전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심오하네요. 네.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는 건데 그건 인성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의 아이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수학, 과학 분야라고 해서 그 부분만 파고들어서 보여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입 준비하는 학생 자소서에서 인어공주 책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유사하게 상당히 그 전혀 예상치 못했던 뭐 갈등 구조나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게 훨씬 더 학생답고 그 학생의 사고하는 깊이나 이런 것이 잘 보여줄 수 있어서 적합할 것 같네요. 그 책을 가지고도 그만한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어려운 수학책을 독파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자소서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다만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자소서에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은 면접에서는 아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입 자소서에는 보통 금지어들이 좀 있거든요. 네. 뭐 외부 수상이라거나 뭐 단체명 이런 게 좀 금지어로 돼 있는데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일단은 그 학생의 이름들을 가리고 면접에 임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본인의 이름이나 그다음에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적지. 직업을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수상 실적이 들어가도 되는 해가 있고요. 그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다른 거예요. 네, 해마다 대학마다 그래서 매년 제가 너무 이제 힘든 거는 영재교육원 시즌이 되면은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누적돼서 제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번 대학에서는 새로운 인재상을 뽑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 그 뭔가를 개편을 하거든요.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맞출 수가 없어요. 설명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대학이나 교육청에 설명회를 참석하셨을 때 네. 인재상들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소서에 쓸 때 또는 면접 중에 아이들이 그 인재상이 있다라면 반영을 해서 할 것 같은데요. 네. 인재상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분석이라 사실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망설였는데 좀 맞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예. 근데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초등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교대와 고대다 보니까 그걸 예.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교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학, 정보, 그다음에 이제 과학 부분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 학년으로 3, 4, 5학년을 선발을 하는 거다 보니 수학은 뭐 40명, 과학은 60명 뭐 이런 식으로 또 인원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1차 서류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2차에서 영재성 평가 시험을 통과해야만 3차 면접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면접도 정말 어렵지만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저희끼리는 막 극악무도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작년에 처음 시험이 시행이 됐어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자소서만으로 아이를 가려서 면접을 바로 뽑았거든요.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가 보네요. 인원이 적으니까. 어머님들끼리는 그 얘기를 하세요. 네. 실제 서울 지역 아이들 중에 3학년이 5명 뽑힐까 말까 하거든요. 네. 근데 인원수 대비를 해보면은 사실 서울대 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서울 가기보다도 힘들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실제 이제 봤던 시험을 공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서 알 수는 있잖아요. 문제를 보면은 와, 이런 과학 문제, 이거는 단순히 지식을 함양한다, 지식이 쌓여있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뭐 코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게 문항수만 20문항이에요. 근데 풀이하는 데는 약 2시간 정도? 그러면은 사실 6분의 1 문제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그 안에 해결이 어려운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러면은 서울교대는 약간 지식적으로 지금 뭔가 굉장히 좀 월등한 수준을 가진 친구들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고대는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사실은 20분씩 3교시예요.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90분이거든요. 예. 근데 문항이 딱 3문제예요. 그리고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논리에 따라서 뭐 감각, 지각, 추론 능력이라든지 언어 사고력이라든지 이렇게 분야가 3개로 나눠 있는데 그 문항에 대해서 본인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 논리적인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 언어 추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찬반 입장을 모두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는 설명회 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수과학 쪽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는 융합적으로 생활 속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재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누구나 지원하고 누구나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했거든요. 실제 그 온라인으로 영재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픈을 해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학 입시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하네요. 예.
영재성 평가 시험. 네. 이 내용이 상당히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서 정보가 부족하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네.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제 의도 그리고 실제적인 문항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 문항을 그 학교 측에선 공개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긴 할 텐데, 네. 예. 일단 문항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네 집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집이 몇 동 몇 호인지 까먹은 거죠.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고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와 있는 건 맞고 아파트의 동수는 총 12개이며 한 층에는 1동부터 4동까지는 몇 층, 5동부터 10동까지는 몇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조건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 이걸 가지고 순서도, 흔히 말하는 그 알고리즘, 순서도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단순히 연산이 빠르거나 공간지각력이 높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건을 활용한 문제 해결력을 보는 거거든요. 수리과학적인 문제 해결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름이라는 로봇이 있었어요. 이 로봇은 항상 위쪽을 보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을 구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표 모양은 별표 모양의 30이라고 돼 있으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 회전해라. 그 다음에 네모 모양의 뭐 60cm라고 돼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60cm 전진해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로봇이 실제 구동되는 다양하게 구동되는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아이는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은 문제를 차분히 읽으면은 내가 배우지 않아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도전 정신, 창의 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그런 부분이 어렵죠. 네, 당장에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요. 학생들이 그런 문항들을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프로치하기가 힘들 수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접근 방식들이 가능한 건지를 그 경험해보고 공부해두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때쯤 돼서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도움이 되나요? 단기적으로 해도 이게 효과가 있나요? 여러 가지를 좀 물으세요. 근데 저는 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단기간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면 누가 이걸 하지 않겠냐. 단기간으로는 절대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실제 외부 경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도 어느 정도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친구도 있지만 영재원 입시라는 거는 일단 처음 자소서 만드는 거에서부터 아이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시험, 그리고 시험 이후에 면접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단기간의 준비가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저는 시작할 거를 권해드려요. 1년 전부터. 그리고 어머님들이 영재교육원 시즌이 되면 마음이 급해지셔서 굉장히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리려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이가 실제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것을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쉬운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걸 나중에 어느 정도 흐름을 끌어올리려면은 시기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영재교육원을 해보겠다라면은 1년 전부터 어느 정도 흐름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교과 공부와 유리되지 않도록 교과 공부와 관련된 이제 사고력 문제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요새는 영재교육원 대비서도 상당히 많거든요.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군요. 네. 근데 그런 책들을 교과 공부하면서 찬찬히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 교과 공부를 할 때 어쨌든 속도를 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다가 영재교육원 시즌에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전혀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또 독서 활동도 안 하다가 평소에는 안 하다가 영재교육원 시즌에 빠르게 한 권을 읽혀서 그걸로 어떻게 승부를 보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게요. 면접을 말씀드렸잖아요. 면접에서는 어른도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을 자세하게 답하기는 참 어렵죠. 아이들은 면접장에 가면은
본인이 이 책을 읽었다. 굉장히 감명 깊었고 어쩌고 저쩌고 사실 아이가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른이 대신 써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티가 나요. 어른이 쓴 거는 아이의 용어가 없거든요. 3, 4, 5학년 학생들의 글과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다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한다라면은 아이들은 대답을 못하고 머뭇대거나 혹은 둘러대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웁니다. 면접장에서 눈물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당하게 이런 건 다 학원에서 배우죠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면접 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소서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단순히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소서의 기본 문항들, 왜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독서 활동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산출물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영재성을 보이고 있으며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그때 좀 이렇게 퀄리티 있는 거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즌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마음도 급할 뿐더러 어떤 전문 기관을 찾아가잖아요. 저는 일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인데도 이 시즌이 되면은 그 밀려드는 이것 때문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추석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기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학생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시즌에만 특정하게 어떤 특강을 막 한다라고 해서 저는 절대 효과가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차근히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의 입시 영재교육원 전해주신 로미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